계절이 바뀌는 계절인데요. 우리의 호르몬에도 이때 또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흔히 갱년기는 여자들한테, 우리 어머님들한테 온다고 생각하지만 남성들도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요.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이 변화가 찾아온다고 해요. 괜히 우울하고 괜히 불안하고 뭐 좀 깜빡깜빡하는 일도 생기고요. 또 이 배가 튀어나오거나 성욕이 줄거나 하는 일들도 이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성분들 모두 안녕하시죠? 네. 아니, 근데 좀 살짝 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배가 자꾸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살다가 70, 80대면 막 이 배가 이거 얹혀지는 게 아닌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했네. 이 호르몬 다시 호르몬이네. 이게 다시 호르몬. 호시 조심해. 내가 그만 호시 내가 그럼 내 이제 좀 더 먹으면 되잖아. 된다 그러잖아. 호돌이 호시요? 자, 그러면 오늘 점심은 네. 다 조당 한 5인분씩. 잘 먹겠습니다. 네. 그렇게 호르몬 사주신다는 거죠? 탓하면서 계속 드시면 배가 더 이렇게 얹어지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호르몬 하니까 저희 아빠도 이제 조금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신지 예전에는 표현을 그렇게 안 하시다가 아빠들이 맞아요. 요즘에 네. 먼저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꼭 호르몬 변화가 왔다고 해서 아예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용돈이 필요하셨던 거 아닐까요? 죄송해요, 내가 눈치가 없었네. 딸이 요새 일이 잘 되더라, 일이 많더라. 네네. 야, 저는 뭐 이제 뭐 갱년기가 오려면은 뭐 아직 까마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깜빡깜빡 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부전이라니 내가 발기부전이라니 아니 생각만 해도 사실 벌써부터 좀 남성성을 네. 좀 잃어버린 것 같고 좀 슬프긴 하네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아이고, 참 불편하네요. 저는 이제 좀 유부녀가 돼 보니까 이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우리 중요하거든요. 남편들이 정말 힘듭니다. 근데 거기다가 호르몬까지 변해가지고 힘들다면 이게 남의 일이 진짜 이제 아닌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우리 아빠들 또 남편들한테 화이팅도 좀 외쳐주고 어깨도 좀 주물러주면 어떨까 싶네요. 자, 공개 클리닉 웰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유쾌하게 출발해 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소변을 참기 어렵고 소변을 보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의심해볼 수 있는 전립선 질환. 20g 정도의 작은 조직인 전립선. 대부분의 남성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중년 남성을 울리는 전립선 질환. 꼭 회복되실 거예요.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중년 남성을 괴롭히는 전립선 질환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전립선 질환인데요. 이 중년 남성의 위협이라고 하니까 더 걱정이 돼요. 우리 또 중년 남성 대표 주자도 계시고. 자, 오늘의 건강주치 선생님 모셔보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비뇨의학과 전문의 신동길 교수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변에 관한 말 못할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비뇨의학과 전문의 신동길입니다. 저 교수님은 말이지 자기는 시원하게 해드리게 되니까 자기 자신은 시원하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 그게 이게 아까 이 사람이 말했던 이상한 이런 거 없이 활기차고 오시는 것도 막 뛰어오시네. 입장이 다르네, 입장이. 네. 사실 뭐 소변이라는 거는 남녀가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전립선이야말로 이제 남자들만의 문제거든요. 여자들한테는 전립선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예. 네. 그렇다면 전립선이 저한테는 없지만 어떤 조직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전립선은 앞전자, 설립자, 샘선자를 써서 앞에 서 있는 분비샘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방광 바로 아래쪽에 전립선 앞쪽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정액의 한 40%를 구성하고 있는 전립선액을 만들어내는 남성 생식 기관입니다. 아까 CJ도 나왔는데 이 밤톨 모양이고 쌀알 한 100개 정도, 쌀알 100톨 정도 되는 20g 무게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초반 이렇게 반 정도? 그렇죠? 근데 혹시 제가 질문을 지금 드린다고 해서 내 얘기는 아니라 내 얘기는 내 얘기 아니고 친구들을 보니까 주변에 참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분이 전립선염이다 비대증이다 이렇게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쌤은 아니고 아니, 친구가. 네. 이 어떤 질환인지. 그러면 이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예, 전립선에는 감염성 혹은 비감염성으로 염증이 생기는 전립선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나오는 길을 막아서 하부요로 증상을 유발하는 전립선 비대증. 그 다음에는 요즘에 뭐 남성 암 중에 증가율 1위, 유병률 3위의 전립선 암이 있습니다. 전립선 염증 같은 경우에는 30, 40대 남성들의 전립선 질환 중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 성인 남성이 성인 남성 중에 절반이 평생에 한 번은 전립선 염증의 증상으로 비뇨의학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병률이 한 5%에서 9% 정도 보고되고 있고, 비뇨의학과 외래를 방문하는 전체 환자의 한 15%에서 20% 정도가 전립선 염증 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40대가 되면 전립선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50대가 되면은 자라난 전립선 조직들이 전립선 선종을 만들게 되고, 따라서 다양한 하부 요로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저희 보험연합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게 되면 한 최근 10년 동안에 전립선 질환으로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한 4배에서 6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은 50대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되는데, 대한비뇨의학회에서는 50대 이상의 성인 남성에 있어서는 매 1년에 한 번은 전립선 암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으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와,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아는데 언젠간 한 번은 가야 되네. 한 번은 그 하셔야 되겠네요. 경험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전립선염이나 비대증이 있을 경우는 증상이 뭐 비슷한 건지 아니면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전립선 염증은 하복부나 골반부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주 증상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전립선 비대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 조직이 커져서 다양한 하부 요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커져서 소변 나오는 길을 막기 때문에 소변 보기 불편한 배뇨 증상, 특히 소변줄기가 가늘어지는 양뇨, 세뇨, 또는 소변 보러 화장실 가시면 한참 기다리셔야 되는 요주저, 또는 소변 보실 때에 배에 힘을 주는 복부 힘주기,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막힌 증상으로 인해서 방광에 가부화가 걸리게 되면은 방광 자극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저장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소변 보러 자주 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다음에 야간에도 주무시다가도 소변 보러 일어나시게 되는 야간뇨 증상이, 또 소변을 참지 못하고 빨리 화장실에 가야 되는 요절박 절박뇨가 있을 수 있고, 이 요절박 절박뇨를 가지신 분들이 화장실 가서 속옷을 내리기 전에 소변을 흘리시는 절박성 요실금도 생길 수 있는데, 절박성 요실금 사람을 상당히 이게 수치스럽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영향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친구들 중에 왜 임신한 친구들도 이제 나중에 배 많이 불러오면 화장실 자주 가야 돼서 정말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증상이 몇 년 동안 계속되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비대증은 하나의 증상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비대해지는 것부터가 질병인 건가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50대가 되면은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전립선 비대가 해부학적으로 있는 사람이 한 50%, 70대에 70%, 80대에 8, 90%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편해서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50대에 30%, 70대는 50% 불편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웃고 이야기하시는 동안 저는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전립선 염증이 이제 회복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예, 제가 아이고 여기에 있었네. 예, 제가 직접 겪은 환자입니다. 네. 그래. 이게 좀 약간 저는 운동을 너무 무겁게 했거든요. 그날따라 하체 운동을 벤치 스쿼트를 2배로 올려가지고 하다가 다음 날부터 하체 쪽이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교수님? 과격한 근육 운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특히 하복부나 골반부의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전립선에 불편한 증상, 또 회음부, 하복부의 통증이라든지 소변 보기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병원을 갔어요. 아이고야, 네. 너무 불편하니까 3, 4일을 참았거든요. 근데 갔는데 선생님이
뒤돌을 해요. 네. 뒤돌았어요. 네. 쑥을 해요. 갑자기 뭐가 쑥 들어와요. 저도 모르게 예, 굉장히 좀 그 느낌적인 느낌이 약간 예, 뭐 치료긴 한데 이게 약간 좀 약간 치욕스럽긴 했거든요. 약간 상당히 민망했겠네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민망하면서 아프면서 이게 전립선이 조금 부었다, 염증이 생겼다 그러셔가지고 2주 동안 약을 먹어라 해서 이제 예, 완치가 됐는데 그게 제가 겪을 때 동안은 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여기가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 계속 화장실도 못 있었거든요. 가고 잘.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거든요. 이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좀 많이 느끼죠? 야, 이게 우리 검사를 하는 정신적인 방법이 스트레스가 심했다는데 그렇게밖에 우리를 없는 묻고 건가요? 있어? 대박. 죄송합니다. 전립선에 대한 검사, 특히 이렇게 뭐 염증이라든지 비대증이라든지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직장 수지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전립선 초음파,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주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그 전공의 시절에 환자분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니까 네, 맞아요. 우리 교수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너희들이 한번 그 고통을 알아봐야 된다 진짜요?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한번 이렇게 검사를 받아봤고 근데 통증, 뭐 수치감 그런 걸 따라 또 검사를 할 때 소변 보고 싶은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도 이제 조심스럽게 검사를 하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구멍은 적절하게 자극을 주고 기다리면 스스로 문을 열어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항문이나 골반질 자극하고 기다리면 항문이 좀 부드럽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조해 주셨던 선생님은 조금 너무 급하셨네요. 세게 급하게 다음 진료가 밀렸나? 어떡해. 그분이 선생님한테 그런 치료를 안 받아봤겠지. 다음에는 절대 걸리기 싫지만 절대 걸리기 싫은데 혹시나 그렇게 또 생기면 우리 신 교수님 찾아가려고요. 우리 진 씨가 네. 한 2주 정도 고생하셨다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완전 괜찮습니다. 2주만 고생해도 이렇게 힘든데 이게 만성으로 갖고 야, 계신 여러분 분들은 진짜 진짜 부담되겠다. 스트레스가 좀 많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전립선 염증, 특히 만성 전립선 염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되어서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증상의 악화 완화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전립선 염증을 앓고 있는 젊은 남성의 한 60%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또한 이제 전립선 비대증도 아까 말씀드린 뭐 요절박이라든지 급박요, 급박성 요실금, 야간요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성인병인 당뇨나 고혈압보다 삶의 질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당하십니다. 네, 이게 나이 든 진짜. 사람만 생기는 맞아요. 질환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갑자기 또 걱정이 확 되면서 남편이 또 마침 헬스를 시작했거든요. 하체 운동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또 진 씨는 이미 이제 가족 계획 끝났잖아요. 그렇죠. 우린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제 그거는 가족 계획이랑 또 상관없어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대본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래. 이런 전립선염이나 비대증이 있다면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나요? 그게 문제란 질문이 말이에요. 또 있네요. 네. 그 전립선 염증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염을 앓고 있는 그 호발 연령층이 이제 젊은 남성이지 않습니까? 30, 40대에. 그런데 이렇게 조루증이 약화되는 경도 보이고 성관계 시절이 뭐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기게 되고 사정 시의 쾌감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기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욕이 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증도 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대단히 역학 조사를 보게 되면 남성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인자는 연령의 증가, 이제 고령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가 하부 요로 증상의 악화입니다. 그래서 하부 요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60%가 발기부전이 동반되어져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야, 전립선 건강이 이렇게 야, 중요할 줄이야. 그렇지. 네. 다미 씨도 소개팅 할 때는 전립선 건강을 그거 잘 좀 알아보고. 물어보라고요? 그럼요. 그랬어야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게요. 네. 젊은 사람들의 30, 40대인데 부부 관계도 참 중요할 텐데 아까 말했던 그런 저 증상이 있으면 이게 관계가 또 아프면 어떨까? 이 머리에 스트레스부터 먼저 쌓이면 또
그 뭐라는 또 하는 일이 또 잘 안 되잖아요. 시작이. 아니 저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없던데요? 없던데요?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제 얘기는 아니에요. 아, 네. 깜짝이야. 자, 그럼 이 그랬다더라. 2주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생겼어요? 아주 건강하죠. 좋아. 생겼었구나. 그러면 자, 보여요. 네. 좋습니다. 전립선염은 왜 생기는지부터 이제 알아봐야 되겠는데 원인이 뭡니까? 그러게요. 전립선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제 이루어져 있지만 예.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발병 기전이라든지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고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 둘 다 상당히 이제 곤란한 점이 있고요. 그 이제 세균의 감염의 경로는 우리가 이제 전립선이 직장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직장을 통한 직접 전파라든지 임파선, 뭐 혈액을 통한 전파, 또 요도를 통한 상행성 전파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요도를 통한 상행성 전파가 전립선 염의 균 전파의 주 경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희한하네. 팬티도 입고 딱 사는데 어찌 그 접하가 되지? 아니 정말 직설적이네요. 위에는 사실은 런닝을 많이 입을 경우도 있지만 안에는 팬티도 입고 다 입잖아. 근데 그러게 왜 그러지? 보통은 두 겹을 입는단 그래, 말이죠. 항상 두 하의는 겹인데 항상. 하의는 왜 그러지? 와, 왜 참. 그럴까요? 저희가 웃을 일이 아니고 네. 이제 제대로 또 팩트 체크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뉴스들의 팩트를 제대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남성이 전립선 질환 위험이 높다. 이런 또 카더라가 있군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 진 씨는 생일이 언제더라? 저는 이제 11월 달이거든요. 예. 나는 10월. 어, 나는 10월 5일. 내 근데 생일이 뭐 사실 한번. 급성이라서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하죠. 예. 뭐 예, 운동에 관련된 그리고 뭐 거니까. 사주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있을 수도 있지. 예. 모르지. 까지. 갑시다. 하나, 하나, 둘, 셋. 그래? 아니 겨울에 태어난 남성이 전립선 질환 위험이 높다. 겨울에 아니다. 태어나. 나는 10월이니까 가을의 남자야. 가을에 태어나. 아무 상관없어. 자, 하지만 근데 겨울에 태어났다고 해갖고 감기 많이 걸리고 여름에 태어났다고 해서 감기 안 걸리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 문제, 체질하고 관계 있는 거고 걔는 말도 안 돼. X. 근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네, 담비 씨. 너 생각 많이 했어, 이 사람.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냥. 왜냐면은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소변이 좀 덜 누는데 어. 겨울에는 이 땀이 좀 덜 나다 보니까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기로 태어났지만 방광이며 신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김진 씨도 전립선이 보니까 그런 것 없는데 같고. 생각 많이 했네요. 그죠? 네. 많이 했네. 저는 네. 제가 약간 겨울쯤 태어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아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100%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생일이 1월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였으면 전립선염의 위험이 있었을 수도 다행이다. 있다는 거잖아요. 답이 맞으면. 궁금한데요. 교수님, 정답은요? X. 네. 그래, 왠지 아닐 것 같더라. 왠지 그래. 겨울에 태어난 남성이 전립선 질환 위험이 높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런 카더라가 실제로 왜 병원에 있나 카더라 봐요. 생기죠? 하부 요로 증상이 이제 기온이라든지 계절 변화와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까지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 되게 되면 전립선 내에 근육이 수축하게 되어서 하부 요로 증상, 특히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저희들이 뭐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기약을 드시게 되면 감기약 성분 중에 항히스타민이 포함되어져 있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항히스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약물들이 소변 보는 데 지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들이 겨울에 감기약을 먹게 되면 급성요폐,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급성요폐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음주, 약주, 술을 드시는 것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겨울에 추워서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고 있는데 춥다고 약주를 하시게 되면 더더욱 급성요폐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일단 다음 팩트 체크 가겠습니다. 정신 다들 똑바로 차려보세요. 차릴게요.
전립선염은 전염병이다. 오, 자, 이게 전염이 되나요? 이제 나이도 60이 넘었고 전립선에 대해서 오늘 다 맞춰보자. 자,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이거는 뭐. 이거 다 맞네. 네, 이거는 뭐. 다들 통일이네요. 왜? 저는 왜냐면은 전립선염이 남편이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아내분 또 병원을 같이 동반을 해야 되는데 아내분들은 뭐 어차피 전립선 또 없을 뿐더러 뭐 그렇게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X.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때요? 남자 여자로 이렇게 구분해 전염이 안 될 것이다. X. 네. 좋다. 그러면 나는 이건 내가 정답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야기가 먼저 이야기해 보자. 그럼 남자끼리는 전염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딱 보면 정답이 이제 X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뭔데요? 아무에게도 안 옮겼나요? 네, 아니 제가 안 옮기기도 했고, 진짜 아니 그 전립선염 걸린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해도 옮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왜 투병 사실 숨겼어요 그때? 그때 우리도 알고 있을 텐데. 그 너무 좀 창피했어요. 어쩐지 그때 표정이 안 좋더라. 네, 약간 약 먹고 있을 때라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젊을 때 이제 동네 뭐 야구 선수 뭐 야구 팀들도 꾸려보고 뭐 이래 팀들 축구 팀도 꾸려보고 막 이래 가지고 다 마지막에 목욕탕을 단체로 10명, 20명씩 단체로 갔다가 항상 이렇게 헤어지고 뭐 식당 가고 이랬는데 맞아요. 한 번도 그것도 흔하면 분명히 있었을 낀데 맞아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 보면 이거는 무조건 X야. 이게 옮기면 남고에 있는 아들 큰일 큰일 납니다. 났다. 우리 이게 단체로 가야 돼요. 사회인 야구할 때 네. 10대쯤에 20명 다 걸렸다. 고등학교면 그죠? 강남버스와 같이 가고 이래야 돼요. 네. 저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왠지 정답 예를 비슷할 들면 것 의사 같아요. 선생님은 네. 오그를 들고 싶어도 못 들겠다. 교수님 정답은요? 전염성은 없는 거죠? 예, 전립선염증은 전염성 질환은 아닙니다. 앞에 저기 그 감염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 감염 경로가 요도를 통한 상행성 감염이 주 감염 경로이고 또 감염이 없는 비감염성 전립선염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뭐 또- 수막염이나 뭐 구내염, 뭐 결막염, 뭐 이런 염자 붙은 게 전염성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앞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성매개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성상대자에게 감염될 위험도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들었죠, 여보? 네.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김진씨 집안에는 아무 일이 없다. 아유, 이러다 셋째 소식 들리는 거 아니에요? 좋아. 셋째 좋아. 자, 어느새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전립선. 자, 전립선이 나빠지면 신장도 나빠진다. 다 맞춰보자. 그럴싸한데 하나. 일단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둘, 셋. 셋. 오늘 왜 이래요? 오늘 되게 잘 맞는다. 좋아.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이 나빠지면은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존에 학습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그럼 합병증처럼 한쪽이 안 좋으면 다른 쪽도 자연스럽게 같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들었습니다. 그래 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거야. 신장이 안 좋은데 변형기관이 좋을 리가 없고 변형기관이 안 좋은데 신장이 좋을 리가 없고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맞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예전에 방광염에 걸려봤었거든요.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신장도 같이 검사를 받아보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네. 근데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3명 중에 2명이 경험이 있으니까 저까지요? 그래, 지렴이 있는데 방광염까지 가는 경우도 또 있고 여자분들로 맞아요. 비교하면 정답 뭔지 궁금하네요. 교수님 정답은요? 그렇지. 야 오늘 우등생들이다. 거의 뭐 이게 겪어보면 알아요. 우리 PD님 선물 없나요 우리? 자, 말씀하시는 게 너무 논리적이시고 아, 정말요? 상당히 다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저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많이 높아졌어요. 대단하죠? 예. 그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져서 소변을 못 보게 되면 방광 안에 소변이 차게 되고 이러면 방광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장시간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되면 소변이 방광에서 요관과 신장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에 지속적으로 이제 강한 압력을 미치게 되면 신부전, 종국에는 신부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중에 소변을 잘 못 보시고 잔뇨가 많이 남으면서 신기능이 악화되기 시작한다. 이러시면 빨리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립선 질환에 대한 팩트 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면 방치하지 말고 일단 바로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바로 가야 되는데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물론 저는 받아봤지만 시청자분들이 이거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궁금하죠. 어떤 검사는 좀 알려주십시오. 그 병원에 오시게 되면 먼저 환자의 증상이나 가족력 같은 병력에 대한 문진을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는 설문지, 그다음에 만성 전립선 염증에 대해서는 만성 전립선 염 증상 점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을 하시게 되고, 전립선 염증에 대해서는 전립선 마사지 아까 받으셨는데 전립선 마사지 전후에 소변 검사, 소변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는 직장 수지 검사, 소변 검사, 요소 검사, 잔절환 검사, 다음 필요하면 또 전립선 특이항원에 대한 검사, 또 전립선 직장으로 한 전립선 초음파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 근데 가족 병력도 확인을 한다고 예. 하셨는데 이게 뭐 비대증에 해당되는 비대증이 건가요? 비대증과 전립선 암에 해당하겠습니다. 지금 암.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지금 한 8개, 10개 정도가 검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치료비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요즘 다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슬슬 전립선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립선염은 그러면은 이제 보통 염자 붙은 질환들은 항생제를 먹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항생제 말고 뭐 다른 방법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급성 전립선 염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절히 치료하고 나도 전립선 농양이라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배농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 근데 수술도 내시경 수술을 하시니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립선 염증에 대해서도 이게 자꾸 재발, 악화를 반복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니까 저희들 행동요법, 그다음 생활습관 교정이 상당히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것 2가지, 또 해야 할 것 2가지가 있는데요.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음료수들을 피해야 되고, 전립선의 압박가는 활동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반신욕이라든지 온수욕이라든지 하는 그 반신욕 등이 도움이 되고, 또 주기적으로 사정을 해주는 것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광염 걸리면 물 많이 마셔서 소변 자주 보라고 하는 것처럼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우리 할아버님이 오래 전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젊을 때 여기 등을 막 그때는 수술이 힘들어서 막 이만큼 째가지고 그 수술에 이제 염증을 이 조그만 게 하나 생겼는데 이래 짜요. 그러면 했는데 그걸 또 조금 있다가 또 그냥 약이 없으니까 지내다가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등에 한 이만큼 정도의 수술 자국이 있었었는데 이 염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보통 뭐 이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이 치료가 재발이 많아서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수술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전립선염도 완치가 됩니까? 아니면 이 또 재발도 잦습니까? 염인데. 염증이라 만성 전립선염은 재발과 이게 이제 증상이 악화되는 게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비뇨의학과에 외래 와서 치료받으시고 증상이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셨어요.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든지 야근을 한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 또 증상이 악화돼서 오시는 이런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행동요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강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어느 선까지는 정말 잘 지켜서 몸을 딱 만들어야 되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네. 그러네요. 이상하게 절 보고 자네도 만들어야 돼. 이상하게 절 보고 말씀을 하시고 죄송한데 옆에서 계속 그렇죠. 예. 맞아요. 이러고 예. 하시더라고요. 1대1로 상담받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제발 조심할게요. 네. 조심하세요. 반신욕 자주 하시고. 부디 그러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립선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립성 비대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비대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저희들 이제 선천적으로 고환이 없다든지 아니면 사고나 인위적으로 예전에 우리 그 옛날에는 고환을 잘라내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시들처럼. 예. 그래서 그런 한번 했지. 내시 역할 옛날에 하셨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대왕세종에서 예. 대왕세종에서 청나라 내시를 해가지고
수염을 안 붙이더라고. 왜 수염을 안 붙이냐? 그렇지. 청나라. 수염을 왜 안 붙입니까? 이렇게. 에이, 대본 좀 읽어보세요. 밑에 잘랐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뭐 인종적,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 또 시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전립선 이제 비대증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볍게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전에 이제 전립선 질환 진단을 할 때에 두 가지 전립선 염증의 설문지, 만성 전립선 염증의 설문지,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설문지를 말씀드렸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는 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설문지고 자가 진단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배뇨에 관련된 증상 3가지, 그다음에 저장이라든지 우리가 자극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런 자극 증상에 관련된 게 3가지, 그다음에 배뇨 후 증상에 관련된 게 1가지, 그다음에 삶의 질에 대한 평가 1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바로 이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질문 항목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체크를 좀 해보시죠. 지금 나오는 저기다가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자기 그 뭐가 된다 이 말이네. 그렇습니다. 체크 좀 해보실까요? 그럴까요? 여자분들은 뭐 사실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전립선이 없으니까. 네. 배뇨 증상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가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는 데는 확진을 하는 데는 사용되지 못하지만 치료를 시작하고 또한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 또한 치료 후에 증상의 호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냐 평가하는 데는 유용한 기구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방금 이제 체크를 해보셨으면 0점에서 7점 정도가 우리가 이제 경증, 8점에서 19점 정도를 중등도, 그다음에 20점 이상을 중증이라고 하게 되고 8점 이상 이렇게 점수가 확인이 되시면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쌤 몇 점 나왔나요? 한 1점 정도 나오겠는데. 그럼 중등도에 해당되는 점수거든요? 중등도 같으면 가서 가까운 비뇨기과 가서 아니시면은 마치시고 저한테 잠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에 좀 혹시 이 방송국에서 우리 진이가 했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죠? 그거 해보시면 분들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정신이 네. 번쩍 듭니다. 아주. 그런 거는 이제 병원에 가서 프라이빗하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러 하자 하니까 그걸 하는가 싶어서. 고쌤 검사 받는 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네, 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궁금하시긴 할 텐데요. 일단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습들 그리고 환자분들 모습들을 살짝 담아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 환자분은 13년 전부터 배뇨장애가 시작되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자다가 뭐 심할 때는 1시간 반, 2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 또 소변을 자주 보는데 완전히 개운하지도 안 하고. 어이,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근데 요즘에도 한 2-3번 일어나서 소변을 보십니까? 보통 2번이나 하면 3번 일어납니다. 야간요는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녁에 물 먹는 걸 줄이셔야 됩니다. 저녁 식사하실 때 국을 자시지 마시고 아침, 점심은 괜찮습니다. 낮에도 자주 일어나서 소변을 보시잖아요. 낮에 소변 보는 횟수가 좀 많지 않으십니까? 보통은 한 얼마 간격으로 낮에 소변을 보십니까? 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소변 굵기는 좀 어떠십니까? 요즘 소변 시기 나오십니까? 좀 예전보다 많이 약해지셨습니까? 크게 뭐 약해진다고는 뭐 약 드시고 지금 현재 뭐 잘 견디고 계시네. 방광에 소변이 꽉 찼는데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를 경험하셔서 수술을 권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은 환자의 의지대로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갑자기 안 나오면 정말 괴로우시겠어요. 어르신 전립선 크기가 남들보다 한 2-3배 크시거든요. 그래서 요폐가 반복해서 생기게 되면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일이 자꾸 생기게 되면은 언젠가는 수술을 하셔서 전립선 교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떼내고 수술하시게 되면 약도 줄일 수도 있고 또 약도 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약물 복용 잘 하시고 그렇게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마지막 단계 가면 뭐 수술을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약물 처방을 제대로 받고 또 그 기일 내에 다시 진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수술 안 하고 현재처럼 이렇게 지내랍니다. 이런 거 뭐 이렇게 해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술 안 하고 막 끝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 이분은 또 어디가 또 안 좋으신가 그런 건가? 소변 보기가 불편하고 이 병원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검사 받기 전에 걱정하는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거는 요속과 잔뇨량을 보는 검사고요. 배뇨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변 검사고요. 보시다시피 변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 편하게 소변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누워서 잔뇨량을 검사하면 됩니다. 검사 전에 그러니까 소변을 꼭 좀 참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을 포함한 하부 여러 증상이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 요속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나오는 시간, 양, 그다음에 소변 속도 이런 걸 측정하게 되고 잔뇨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복부 초음파 봐도 우리가 전립선은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항문으로 초음파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전립선 크기하고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면은 검사가 끝나거든요. 또 요즘에 이게 기기가 들어가냐 나라에서 손가락이 들어가냐 1년에 한 번은 그렇죠. 보험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덜하십니다. 그래도 이게 10분이라니까 검사 시간도 짧은 편이고 보험 혜택이 된다니까 네. 진짜 증상 있는 분들은 꼭 받아보셔야겠네요. 지금은 수술하시고 나셔서도 한 10년 정도 경과하셨는데도 그 소변 내려오는 길이 잘 보이고 전립선도 뭐 어떻게 커지는 것도 없이 잘 유지되고 있으십니다. 다행이네요. 좀 검사하시고 나시니까 좀 제가 이렇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니까 어떠십니까, 어르신? 아이고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즐겁고 아이고, 좋아. 2005년에 그 검사를 하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판단을 받고 그 약물 치료 중에도 그 혈뇨가 보이고 해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18년 전 이야기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로봇을 이용하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도 있고 내시경을 이용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환자분께 맞는 수술 방법으로 진행하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즘 소변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시원하게 잘 봅니다. 어르신 받으신 홀랩 수술이라는 게 전립선 비대증 수술 우리가 내시경으로 요즘은 다 하고 있는데 기존의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은 우리가 하나씩 조그맣게 조각을 해서 전립선을 드러내는 거고요. 예. 어르신 받으신 수술은 전립선을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완전히 우리 귤 까듯이 예. 까서 방광 안으로 밀어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기구로 갈아서 꺼내는 그런 수술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한 10년이 지나도 재발 없이 잘 유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평균적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은 수술을 해놔도 다시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보기 불편하신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관리를 잘 하시노니까 지금 뭐 재활 없이 잘 지내시는 거고요. 혹시 또 수술하시고 나셔서 뭐 이제 10년 정도 지나셨는데 뭐 지금 특별히 뭐 불편하신 증상이라든지 소변 보는 증상이 어떠신지 한번. 그 뭐 아무 불편함이 없이 그 수술 비대증이 오기 전에나 거의 뭐 같이 생활을 됩니다. 아이고 다행이십니다. 이게 혈뇨가 그때는 전립선에서 피가 났지만은 우리가 신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요관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어디서든지 피가 날 수가 있고 또 특히 통증 없이 이게 소변이 피가 섞여 나오게 되면은 그런 증상이 생기면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수술 받기 전에는 걱정도 많았고 그 마음에 고생이 많았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그 너무너무 경과가 좋기 때문에 아무라도 이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은 또 이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권하고 싶을 정도로 수술하고 나서 완벽하게 그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몸이 가벼우니까 그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이러니까 그 상당히 마음 자체가 젊어진 기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전립선이 이제
커져 있는 환자들이 이제 50대는 한 50%, 60대 60%, 80대는 80%가 전립선이 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50대는 한 30%, 70대는 한 50%가 뭐 약물 치료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치료를 이미 받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뭐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저도 이제 그런 증상을 잘 알고 있으니까 환자분께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고 잘 알아듣거든요. 이게 소변 불편하다고 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아닌데 요즘 이제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시대이니까 불편하신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잘 치료받으시고 보다 질 높은 삶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으면 안 돼요, 그죠? 야, 근데 이 화면을 보니까 말이죠. 약물로 치료하시는 분도 있고 수술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을 약을 딱 먹으면 뭐 바로는 아니지만 증상이 바로 이제 이렇게 완화가 되는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부작용이 또 뭐 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는 우리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알파 차단제와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이 두 가지가 주 치료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드시게 되면은 소변 보는 불편한 증상, 특히 배뇨 증상이 수일 내에 이제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실 수가 있고, 근데 요 근래에는 그런 기립성 저혈압, 그 어지러움 이런 부작용, 전신 부작용을 개선시킨 전립선에만 특이하게 작용하는 알파 차단제가 개발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5알파 하는 효소 억제제는 전립선 크기를 줄여서 소변 보는 증상을 개선시키는 거고 전립선 크기를 한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수개월 정도 약물 복용을 하셔야지 서서히 증상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두 가지 약물을 병합해서 사용하면 또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귤을 까듯이 수술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로봇으로 수술을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수술들은 각자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원래 전립선 수술은 표준적인 전립선 수술이 이제 내시경으로 전기 칼을 이용해서 조금씩 전립선을 잘라내는 게 이제 표준적인 치료 방법인데 이제 홀륨 레이저라는 게 개발되고 난 이후로는 내시경으로 전립선을 완전히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하나로 완전히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우리 귤이나 뭐 오렌지나 이런 거를 까게 되면 과육이 싹 빠져나오지 않아요. 껍질을 남겨두고 그런 식으로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싹 빼내서 전립선에 밀어넣고 이제 조직을 갈아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입원 기간도 줄여주고 출혈의 위험도 줄여주고 이게 다양한 수술의 부작용도 줄여주기 때문에 최근에 널리 각광을 받고 있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로봇 수술은 전립선이 한 100g 이상 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전립선 수술을 오래 하게 되면 요도 협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결과도 이제 복부를 절개해서 수술하는 우리 개복 전립선 절제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표준 치료 홀랩 수술에 비해서 수술 결과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상에 맞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제 소중한 전립선이 귤이 된다고 생각해서 까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일단 너무 무서워가지고 수술하기에는 진짜 무서울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약을 먹자니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다른 치료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주 치료는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인데 저희들은 뭐 온열 치료를 비롯하는 비침습적 또는 최소침습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열 치료라는 것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어져 있는데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철이 되면은 전립선 내의 근육들이 수축해가지고 소변 보는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회음부를 따뜻한 물이라든지 이런 걸 마사지한다든지 반신욕을 하게 되면은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은 이게 증상 완화는 시킬 수가 있지만 치료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적 필요하면은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수술을 할 때 그럼 그 근처 어딘가를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내시경 우리 소변 나오는 길로 내시경 기구를 넣어서 대부분 수술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로봇 수술은 뭐 예전에 많은 로봇 수술을 봐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복부에 몇 개의 절개창을 이용해서 네. 로봇 팔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남자분들은 그쪽 근처에 이제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섭고 가분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귤이 된다니. 그러니까 이게 또 귤에 칼을 무슨 대는 집착하네.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뭐 전립선 염, 비대증 하니까 또 전립선 암까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혹시나 이게 전립선 염을 방치하면 암으로 간다던가 그럴 확률은 좀 없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염이 전립선 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이제 발병 기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하지만 비대증은 커서 이제 소변 보기 불편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립선 암도 이제 전립선 조직이 암 조직이 커지게 되면은 소변 나오는 길을 막아서 전립선 이제 소변이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암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골반뼈라든지 척추뼈로 전이를 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라든지 골반동에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지의 감각 이상이라든지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을 전립선 암이 진행했을 때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막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질문하고 들었으면 이제는 또 하나 이제 생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아예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이제 한번 이런 도움이 해보시려고. 도움이 되는 뭔가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그 전립선 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것은 자극적인 음식이나 음료수를 피해야 되는데요. 맵고 짠 음식, 저 안 먹습니다. 카페인, 탄산,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자극적인 음료수, 또 기름진 음식 이런 거는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좀 피해 주셔야 되고 또 전립선의 압박하는 활동들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시간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신다든지 또한 쉬지 않고 장시간 운전하신다든지 이런 거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반신욕이라든지 온수자욕은 전립선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유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사정을 해주시는 것도 전립선 염을 예방할 수 있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자들 잘 들어야 되네. 잘 들읍시다. 야, 비뇨기과 선생님들 앞에서는 보통 남자분들은 비밀 친구 같거든요. 모두 다 얘기해야 되고 모두 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나 불편하다면 참지 말고 비밀 친구에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말요.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미래 남편의 전립선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네, 막 챙겨주고 싶어요. 이게 그럼 전립선에 좋은 영양제나 뭐 음식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있으면 좀 사주고 싶네요. 미리미리. 콩과 또 이제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준다 하고 그래서 콩밥에다가 토마토 주스를 맨날. 하지만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한다든지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고 요즘 뭐 흔히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TV 광고를 통해서 소팔메토가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홈쇼핑 같은 데서도 참 많이 봤던 근데 것 같아요. 소팔메토 성분이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한다는 임상 효과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팔메토를 드시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뭐 챙겨 먹으면 몰라도 이제 증상이 생긴 이후에는 병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봐야겠네요. 나는 병원 좀 천천히 갈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아까 중등도 나왔는데 빨리 가세요. 아니 왜 진짜 거짓말 우리 집 사람이 이제 토마토 이 빨간 토마토를 항상 삶아서 삶은 다음에 데친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매일 저녁 3개를 잘라서 놔줍니다. 아니 미리 예방을 하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갔네. 이야, 이거 껍질 벗기는 것도 보통 나는 이 정성이 아닌데. 방울 토마토를 안 먹는데 그 토마토를 딱 사오면 뜨신 물에 그 껍질 벗겨서 딱 요만한 박스에 쫙 이렇게 해놓으면 여보 오늘 몇 개? 오늘 3개, 오늘 4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진씨 되게 참 부러워하는 눈빛이다. 아니요, 저는 토마토를 많이 못 얻어 먹었군요. 그게 아니라 저는 계속 껍질 깐다 그래가지고 껍질 이제 그만 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까는 얘기, 껍질 까는 얘기 금지. 알겠습니다. 이야, 그게 열리구나. 네, 아유, 교수님 아, 이 좀 토마토가 웃겼네요, 좋네. 우리가. 아, 토마토. 유쾌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또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모두의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이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이게 염증일 수도 있고 비대증을 해서 소변을 잘 못 보시는 것일 수도 있고 집 근처에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지금은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뭐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전립선 암도 있습니다만은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적절히 진단을 받으시고 필요하시면 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은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갑자기 마지막에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왜 우리가 여자분들은요, 왠지 뭔가 이렇게 소변 보는데 문제가 있고 이래도 비뇨기과보다는 산부인과를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비뇨기과를 찾아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소변에 관련된 문제는 거기 이제 이게 요도라든지 방광은 산부인과 장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요도나 방광에 관련된 병변이 있고 소변 보기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동네 비뇨기과 이름 보면 꼭 무슨 슈퍼맨 파워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비뇨기과 이런 네. 또 성병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꼭 옛날에는 그 임진왜란때는 찾아가기도 힘들었어. 임진왜란때. 도대체 어떤 삶을 사 남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점, 비뇨기과는. 네, 요거를 끝으로. 그죠? 이야기를 좀 했네요. 자,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퀴즈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잘 들으시고요. 저희 정답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다들 아시죠? 카카오톡 채널로 검색해서 들어와서 채팅방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진 씨가 오늘 진심을 담아서 퀴즈 내주시죠. 제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것은요, 남성 생식기관 중에 하나로 방광 아래 직장 앞 쪽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조직입니다. 요거 뭘까요? 감싸고 있어 이렇게. 네. 보기 좀 주세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고환, 2번 전립선, 3번 정낭. 요렇게 네. 3개. 자, 제가 힌트를 드리면요. 네. 이 고씨 집안은 정령 아닙니다. 이런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전혀 이걸 모릅니다. 고씨 고자는 집안은 아니다. 정령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모릅니다. 예. 네. 자, 이걸 이렇게 주시네. 뭐 우리 교수님 빵 터졌어요. 아무튼 뭐 전부 이게 남성분한테 있는 조직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고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얼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요 언제 시작됐나 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느새 6월입니다. 새해 살도 빼야지, 술도 끊어야지, 담배도 끊어야지 하셨던 분들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만이라도 이제 새해 했던 다짐들을 좀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들도 좀 더 다 잡아보는 게 좋겠죠. 저희 공개 클리닉 웰도요. 남은 기간 더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건강 정보들 모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